여러분, 만약 트럼프가요, 그토록 욕하고 비난하던 자기 최대 정적이죠? 조지 소로스. 바로 그 소로스의 핵심 인사를 미국 금융의 총사령관으로 앉혔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충격적인 질문, 이 어마어마한 모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대체 대중들만 모르는 권력의 진짜 얼굴은 뭘까요? 시작하기에 앞서 멤버십 가입과 구독, 그리고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오늘 다룰 내용이 꽤 깊이가 있고 또 구조적이라서요. 영상 설명란 더보기에 있는 원본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옆에 같이 띄워놓고 보시면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전체 지도입니다. 먼저 트럼프와 소로스의 이 이상한 동맹, 그 가면 뒤를 들춰볼 거고요. 둘째, 이 모든 미스터리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죠. 금융전쟁의 야전사령관 스콧 베센트, 이 사람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봅니다. 셋째, 미국의 진짜 속셈인 디지털 달러라이제이션이란 거대한 계획의 실체를 볼 거고요. 넷째, 그 제국을 만드는 설계도 지니어스와 클래리티 법안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다섯째, 이 엄청난 계획이 딱 막혀있는 마지막 관문, 글로벌 KYC 문제를 짚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바로 그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도 있는 파이KAS의 전략적 가치를 따져보면서 이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춰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분석의 시작은 바로 이 질문 하나입니다. 모든 게 여기에 담겨 있어요. 아니 도대체 왜 트럼프는 자기 정치 인생 내내 악마라고 적으로 규정하고 공격해온 조지 소로스의 오른팔을 미국 재무부, 그러니까 달러 제국의 심장부를 쥐해하는 총사령관 자리에 앉히려 하는 걸까요? 이 말도 안 되는 모순을 푸는 게 바로 권력의 진짜 민낯을 보는 첫걸음입니다. 자, 첫 번째 장입니다. 겉으로는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원수 같은데 뒤로는 손을 잡는다? 트럼프와 소로스의 이 기묘한 동맹,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권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정말 이 명백한 모순, 이게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요. 왼쪽은 뭐죠? 트럼프가 대중 앞에서 소로스를 악마다, 인류의 적이다 막 공격하는 모습이죠.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아주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입니다. 근데 오른쪽은요? 정반대예요. 실제 행동이죠. 소로스의 돈을 굴리고 그 전략을 실행하던 핵심 인물을 미국 금융의 심장부에 떡하니 앉혔다는 거. 이건 말과 행동이 달라도 너무 다른 거 아닙니까? 이걸 그냥 정치란 원래 그런 거야 하고 넘기기엔 그 간극이 너무나도 커요. 도대체 왜일까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이건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역할극이에요. 대중들한테 보여주는 반 소로스 이야기는 지지층을 묶어두고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정치 기술인 거죠. 반면에 스콧 베센트라는 인물을 쓰는 건 달러 패권이라는 미국 제국을 실제로 운영하고 앞으로 닥쳐올 금융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통치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트럼프 개인의 변덕이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권력 기술을 다시 배치하는 과정으로 봐야 합니다. 비유하자면 전쟁터에서 적군의 가장 뛰어난 장수를 데려와서 우리 편 전략을 짜게 하는 것과 똑같아요. 적의 병법을 통째로 흡수해서 제국의 무기로 삼는 것, 바로 이게 권력의 본질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 권력 기술의 핵심이자 대통령이 누가 되든 상관없이 제국 운영을 위해 선택된 인물, 과연 그는 누구일까요? 이제 금융전쟁의 사령관 스콧 베센트라는 인물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깨야 할 고정관념이 있어요. 스콧 베센트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재무장관이 절대 아닙니다. 의회 가서 예산안 가지고 싸우고 세금 정책 만드는 그런 평범한 공무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의 진짜 실력과 전문 분야는 완전히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이 단어, 매크로 전사, 매크로 워리어, 이게 그의 정체성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말입니다. 한 나라의 통화가 어떻게 무너지고 돈이 어떻게 순식간에 빠져나가서 경제 전체를 주저앉히는지 그 모든 과정을 이론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직접 몸으로 겪은 사람이에요. 책상에 앉아서 보고서나 쓰는 학자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이라는 총성 없는 전쟁터에서 수십 년 동안 직접 싸워온 야전사령관, 바로 그 자체입니다. 그의 경력이 이걸 그대로 증명해주죠. 1991년부터 2000년까지 거의 10년 동안 소로스 펀드 런던 오피스의 매니징 파트너였어요. 특히 역사에 남을 두 사건의 중심에 있었죠. 첫째, 1992년 영국 중앙은행을 파산시켰다는 전설을 만든 영국 파운드와 공격대, 소로스와 드러켄밀러 옆에서 작전을 실행한 핵심 멤버였고요. 둘째,
바로 우리에게 뼈아픈 기억이죠.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 때도 소로스 펀드의 핵심 운용력, 말 그대로 공격의 최전선에 있었던 소로스 사단의 크루였습니다. 환율 공격, 자본 빼내기, 유동성 압박, 금융전쟁에서 쓸 수 있는 모든 기술을 몸으로 익힌 공격과 방어 모두에 통달한 최고의 전문가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매크로 전사의 기술을 지금도 쓰고 있어요. 2025년 3월 재무장관으로서 공개 연설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만약 일한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 리알화해서 돈을 뺄 겁니다. 이건 그냥 경고나 예측이 아니에요. 한 나라의 통화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공개적으로 공격해서 자본 이탈을 부추기는 명백한 금융 공격 선언이죠. 옛날에 소로스 펀드에서 특정 국가를 상대로 몰래 하던 일을 이제는 미합중국 재무부의 이름으로 전 세계를 향해 대놓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이 바로 베센트가 쓰는 현대 금융전의 작전 계획도입니다. 경제 안보가 곧 국가 안보다라는 기치 아래 미국은 이제 더 이상 군사력으로만 싸우지 않아요. 보세요. 먼저 원유 수출 같은 물리적 자산을 압박하고 1단계, 이어서 달러 결제망에서 쫓아내서 돈줄을 끊어버립니다. 2단계, 그리고 그림자 선단 같은 우회로를 찾아내서 전술적으로 막아버리면서 숨통을 조이죠. 3단계, 이 모든 동시 압박의 최종 목표가 뭘까요? 바로 목표 국가의 환율을 폭락시키고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서 경제를 질식시키는 것. 4단계, 바로 이 복잡한 작전을 총괄하는 설계자이자 지휘관이 스콧 베센트인 겁니다. 이런 금융전쟁의 대가를 총사령관으로 앉혔다? 이건 미국이 뭔가 거대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제 그 진짜 목표, 바로 디지털 달러라이제이션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많은 분들이 미국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CBDC 개발에 뒤처지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딱 절반만 보고 계신 겁니다. 미국은 CBDC를 포기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은밀하고 강력한 방식으로 디지털 달러를 전 세계에 퍼뜨리는 전략을 선택한 겁니다. 전쟁터를 바꾼 거지 전쟁을 포기한 게 아니란 말이죠. 이 그림을 보시는 미국의 전략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왼쪽의 중국 모델은 뭐죠? 중앙은행이 직접 디지털 위안화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아주 노골적인 국가주도형 CBDC입니다. 이건 마치 국가의 군대가 국경을 넘는 것과 같아서 다른 나라들의 통화 주권을 침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엄청난 정치적 저항에 부딪히게 되죠. 자, 반면에 오른쪽 미국 모델을 보세요. 테더나 서클 같은 민간 기업을 앞세웁니다. 이 회사들은 혁신적인 결제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각 나라의 앱스토어를 통해서 조용히 침투해요. 편리함과 효율성으로 포장되어 있으니 정치적 저항도 훨씬 적고 사용자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달러 생태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결국 미국은 국가가 직접 쳐들어가는 방식 대신 민간이 부드럽게 스며드는 방식을 택했고 그래서 훨씬 더 빠르고 조용하게 전 세계 스마트폰에 디지털 달러를 심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전략의 최종 목표를 스콧 베센트는 이 한 문장으로 정의했어요. 이제 달러는 인터넷 네이티브 결제 레일을 갖게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까지 달러가 은행이라는 낡은 도로 위를 달렸다면 이제는 인터넷이라는 초고속 철도를 타고 전 세계 어디든 실시간으로 움직일 수 있게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달러를 인터넷 세상의 기본 통화, 즉 네이티브 커런시로 만들겠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새로운 디지털 제국은 어떤 법적인 설계도 위에 세워지고 있을까요? 이제 그 핵심 기둥 2개, 바로 지니어스 법안과 클래리티 법안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미국의 디지털 제국은 바로 이 2개의 거대한 기둥 위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지니어스 법과 클래리티 법. 이 둘의 역할을 쉽게 비유하자면요. 지니어스 법은 디지털 달러라는 새로운 돈을 찍어내고 그 안전을 보증하는 조폐공사 같은 거예요. 일종의 발행 레일이죠. 반면에 클래리티 법은 그 돈이 돌아다니는 모든 시장, 그러니까 모든 앱과 거래소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담은 시장 운영체제 OS입니다.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나 iOS처럼 말이죠. 먼저 지니어스 법부터 볼게요. 이건 앞으로의 계획이 아니라 이미 법으로 통과돼서 실행되고 있는 겁니다. 핵심 내용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해요. 모든 민간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를 발행할 때마다 1달러어치의 안전자산을 100% 준비금으로 쌓아둬야 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 다음이에요. 그 준비자산을 오직 미국 달러 현금이랑 미국 단기 국채로만 채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백악관은 이 법의 목표를 숨기지도 않았어요. 대놓고 말했죠. 달러의 세계 기축통화 지위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에서 민간 스테이블 코인 사용량이 늘면 늘수록
그 돈이 자동으로 미국 국채를 사주는 영구적인 수요처가 되도록 시스템을 짜놓은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지금 먼 미래의 상상도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거대한 디지털 달러 제국 건설 프로젝트는요, 지금 설계도를 그리는 단계가 아니라 이미 거의 모든 준비를 끝내고 마지막 발사 버튼만 누르면 되는 프리런치, 즉 발사 대기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의 발사 과정에 맞춰서 단계별로 보면 더 확실해져요. 첫째, 지니어스법이 통과되면서 디지털 달러를 안정적으로 찍어낼 발행 레일은 이미 확보됐습니다. 로켓 엔진이 완성된 거죠. 둘째, 재무부가 자금 세탁 방지 AML과 제재 준수를 위한 세부 규정을 내놓으면서 불법 자금을 걸러낼 통제 네트워크도 설치했어요. 발사 통제 시스템이 갖춰진 겁니다. 셋째, 미국의 디지털 자산 기업들을 국가 사이버 방어망에 포함시켜서 보안까지 강화했죠. 외부 공격에 대한 방어 체계도 마련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정말 딱 하나예요. 시장의 모든 규칙을 담은 운영체제, 클래리티법이라는 마지막 입법 버튼을 누르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보면 모든 게 다 준비된 것 같아요. 로켓은 발사대에 섰고 연료도 가득 채웠습니다. 그냥 발사 버튼만 누르면 될 것 같죠. 하지만 이 거대한 제국이 완성되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최후의 관문, 마지막 병목 현상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걸 가로막고 있는 마지막 병목, 이 거대한 계획의 아킬레스건은 대체 뭘까요? 기술적인 문제일까요? 아니면 돈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마지막 병목은 돈, 즉 유동성이 아니에요. 바로 신원, 아이덴티티의 문제입니다. 전 세계 80억 인구를 이 새로운 디지털 달러 철도 위에 어떻게 태울 것인가? 그것도 각 나라의 규제는 다 지키면서 테러리스트라 제재 대상 같은 사람들은 정확히 걸러내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말이죠. 바로 이 전 세계적인 규모의 KYC, 즉 고객 확인 제도 시스템이 없다는 것. 이것이 이 거대 제국의 마지막 아킬레스건입니다. 왜 이 신원 확인이 이렇게까지 중요할까요? 첫째, 월스트리트의 거대 금융기관들, 예를 들어 DTCC 같은 곳은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익명 시장에는 단 1달러도 넣지 않습니다. 둘째, 앞으로 부동산, 주식 같은 모든 자산이 디지털화 될 텐데 이 토큰화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합법적인 참여자만 거래할 수 있도록 사전에 허가하는 KYC 화이트리스트가 무조건 있어야 해요. 셋째, 미국의 제재를 피하려는 검은 돈이 들어오는 걸 막는 건 국가안보 문제니까 절대 타협할 수 없죠. 결국 이 시스템 전체가 신뢰를 얻으려면 한 번만 검증하면 다른 데서도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하고 이동 가능한 신뢰 레이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전 세계적인 신원 확인이라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결정적인 열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파이 네트워크의 본질을 다시 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파이를 그냥 스마트폰으로 채굴하는 코인 정도로만 알고 계시지만 그건 이 프로젝트의 껍데기일 뿐이에요. 파이의 진짜 잠재력, 진짜 가치는 이미 구축해놓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글로벌 KYC 네트워크, 바로 이 신원 확인 인프라에 있습니다. 이 숫자가 그 압도적인 규모를 보여줍니다. 1,800만 명 이상, 파이 네트워크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1,8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신원 확인, 즉 KYC를 끝냈습니다. 이건 뭐 웬만한 중간 크기 나라의 전체 인구랑 맞먹는 정말 엄청난 규모의 디지털 신원 데이터베이스를 이미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파이의 KYC 인프라가 그냥 말이 아니라는 건 이 구체적인 숫자들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KYC를 마친 사람이 무려 1,8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 검증 작업을 누가 하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직접 검증인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까지 처리한 검증 건수만 해도 5억 2,600만 건이 넘어요. 와,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파이는 이걸 자기들만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블록체인이나 일반 앱들도 쓸 수 있게 서비스형 KYC, 그러니까 KAAS를 공식적으로 개발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다른 시스템하고 쉽게 연결하라고 산업표준 API까지 제공하고 있어요. 이건 뭐 사실상 우리가 바로 전 세계 신원 확인의 허브가 되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파이 KAS는 그냥 앱에 딸린 부가 기능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본 이 거대한 그림 안에서 보면 그 역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미국이 만들려는 글로벌 디지털 달러 레일에 전 세계 80억 인구를 태우는 신뢰 라우터, 트러스트 라우터이자 합법적인 참여자만 통과시키는 글로벌 신원 관문, 아이덴티티 게이트웨이가 될 수 있는 엄청난 전략적 자산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파이 KAS가 디지털 달러 제국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오늘 긴 분석의 최종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스콧 베센트가 CLAT 법안을 서두르는 건 그냥 산업을 지원하려는 게 아니라 이미 발사 대기 상태인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를 계획대로 끝내려는 압박 때문입니다. 둘째, 금융전쟁 전문가인 글을 쓴 건 우연이 아니며 이 모든 계획은 금융전쟁의 관점에서 봐야만 진짜 의미가 보입니다. 셋째, 미국의 진짜 전략은 국가주도 CBDC가 아니라 훨씬 빠르고 은밀한 민간주도 모델을 통한 디지털 달러라이제이션입니다. 넷째, 이 시스템은 마지막 법안 통과만 남겨둔 프리런치 상태라는 것. 다섯째, 이 모든 계획의 마지막 걸림돌은 결국 80억 인구를 담을 수 있는 글로벌 KYC 레이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 지점에서 파이 KAOS가 공식적으로 출시되는 그 순간, 이것은 디지털 달러 제국의 마지막 관문, 즉 라스트 마일 신원 게이트웨이로서 그 전력적 가치가 폭발적으로 재평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확인한 본질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은 이미 디지털 달러 제국의 프리런칭 단계에 들어섰고 CLRT 법안은 그 마지막 발사 버튼입니다. 그리고 그 버튼이 눌린 뒤 전 세계 대중을 실제로 이 거대한 레일 위에 안전하게 태워보낼 마지막 관문이 바로 글로벌 KYC이며 바로 그 지점에서 PyKAS의 전략적 가치는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